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선비의 가디슈 감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요.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23년간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한국 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2,700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5곳 중 한 곳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요. 일본 기업들도 똑같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베트남 정부가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7년간 일본과 손잡고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를 파기하고 한국과 우선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 베트남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차이나 플러스 원, 포스트 차이나의 최대 수혜지로 불리던 베트남이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악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343곳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무려 18.9%가 향후 23년 내에 베트남에서 철수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5년 안으로 넓혀보면 20.7%입니다. 5곳 중 한 곳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1년 만에 급증했다는 겁니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10.8%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트남의 투자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판코비나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100% 한국 자본의 봉제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23년간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26년 2월 1일부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직원이 8,000명 이상까지 있었던 대형 사업장이었어요. 베트남 남부 섬유 수출 산업의 주축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23년이면 거의 한 세대를 그곳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2,7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근 7개 공장이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산과 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수요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베트남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 저가 경쟁국들이 부상하면서 베트남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렸고 물류비와 인건비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판코비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K매직이 베트남 법인을 청산했고 동원 F&B가 철수했고 현대홈쇼핑이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어요. 2023년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베트남 철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 청산에만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청산 대신 지분 매각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대요.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때는 투자법에 따라 사전 M&A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매각 이후에도 기업 등록증과 투자 등록증 변경, 송금 절차, 과세 문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철수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3일 PwC 같은 컨설팅 회사들이 아예 베트남 철수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하기로 했어요. 1지역 기준으로 보면 월 최저임금이 496만 동에서 531만 동으로 오릅니다. 최근 10년간 베트남 최저임금은 연평균 약 6% 안팎으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현지 인력 확보 경쟁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더 빠르게 오르는 겁니다. 일부 한국 기업은 5년 전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저임금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닙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8%로 동남아에서 라오스,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초저임금 생산기지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책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베트남 국회가 고도기술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에 제공하던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토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변화가 투자 확대, 기술 이전, 인력 개발 등 중장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OECD 글로벌 최저 한세입니다. 베트남은 2024년부터 실효세율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를 도입했어요.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누리던 낮은 법인세율 인센티브가 상당 부분 상쇄된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주요 투자자에게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절차와 실효성에 대해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과반이 베트남의 대내 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어요. 55.9%입니다. 주된 이유로 정부 정책 변화, 인건비 상승, 공급망 불안 등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상당수 기업이 그냥 수용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베트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도 실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 유출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어요. 유출은 주로 현지 운영 단계에서 내부 인력이나 협력업체를 통해 발생합니다. 경쟁업체와 협력업체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을 교육시켰는데 그 기술이 경쟁사로 흘러가고 교육받은 인력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 비용은 2배로 오르고
정부는 세금 혜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바로 전력난입니다. 2023년 베트남은 전례 없는 전력위기를 겪었어요. 기록적인 폭염이 베트남 전역을 강타하면서 최고 기온이 44.1도에 육박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장기화된 가뭄으로 수력발전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고 다수의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 전국 11곳의 수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멈췄어요. 베트남 전력공사는 수력발전 저수지 10곳의 수위가 전력 총 생산량이 4,500메가와트 미만인 데드레벨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력발전이 베트남 전력 생산의 28.4%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인데 이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계은행은 2023년 전력위기로 베트남이 입은 손실액을 약 14억 달러, 그러니까 베트남 GDP의 약 0.3%로 추산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폭스콘, 캐논 등 글로벌 제조업체가 밀집한 성들에서 정전과 전력 제한으로 공장, 아동이 차질을 빚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캐논 공장이 장시간 정전 피해를 겪었고 폭스콘 공장은 전력 사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하이퐁, 박림, 동나이 등 주요 공단의 전기 공급이 잇따라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전이나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공장은 특성상 짧은 시간이라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반도체 생산은 전력 집약적 특성상 특히 취약했죠. 베트남 에너지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북부지방의 전력난 해소에 최소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다행히 강수량이 많아서 전력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베트남의 전력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전력 수요는 2024년 대비 10.5에서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서 2030년에는 연간 12에서 15%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GDP 1% 증가할 때마다 전력 수요는 약 1.5% 증가합니다.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으로 상장하면서 전력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공급 개발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는 피크 수요 시 고장이 빈번하고 수력 발전은 가뭄과 저수지 수위 변동에 취약합니다. 2021년에서 2023년 계획된 북부 지역 신규 용량 1,800메가와트 중 3,160메가와트만 추가됐어요. 계획의 3분의 2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송전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지형이라 남부의 잉여 전력을 북부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2016년에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베트남은 2006년 원전 13기를 203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2009년에는 남부 닌투원성에 원전 2기 구축을 승인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죠. 안전성 논란과 막대한 건설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은 2016년 원전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력난과 2024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 정부는 원전 재개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2024년 11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과 국회가 만장일치로 원전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총리 판민진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15만 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17년간 유지해온 일본과의 원전 협력을 공식 종료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2009년부터 일본은 닌투원 2호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어요. 17년간 협력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일부 외교 및 업계에서는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이 오토바이 내연기관 규제를 추진하면서 혼다 등 일본 업체의 반발이 컸어요. 하노이시는 2030년까지 시내 중심 지역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혼다 등 일본 업체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일본 측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대사는 일정의 이유로 닌투원 2호기 사업 참여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홀대가 간접적 배경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전개가 일어납니다. 베트남이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4월 16일 베트남 총리 판민진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찐 총리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 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도 했고요. 같은 날 르엉꺼 베트남 국가주석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원전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는 표현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과의 협력이 종료된 시점에 베트남 최고위층이 한국과의 원전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일본 협력 종료로 한국의 수출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더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참여한 팀코리아가 베트남 닌투앙 2호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기술 교류를 골자로 하며 베트남의 원전 재개 결정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팀코리아에는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들과 한국전력기술 같은 공기업,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함께 출국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과 기술이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베트남 닌투원 원전 프로젝트는 총 1600헥타르 부지에 4000메가와트 규모로 설계된 국가 단위 에너지 사업입니다. 규모로만 봐도 엄청난 프로젝트죠. 언론 분석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약 3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닌투원 1호 원전은 러시아의 VBEI 1200 원자로가, 닌투원 2호 원전은 한국의 APR 1500 기술이 협력 후보 기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았어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총 20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는데 2024년부터 4기의 원자로가 모두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서방 기술 규제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온타임, 온버젯 능력입니다. 베트남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기 준수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한국은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원전을 짓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이 원전을 짓는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게 짓습니다. 세 번째, 기술 이전과 현지화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기자재 조달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안을 제시했어요. 한국전력공사는 베트남의 연평균 12에서 14%의 전력 수요 증가율을 감안할 때 원전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도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양국 간 긴밀한 관계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양국은 2030년까지 계획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통한 수주 지원도 기대할 수 있죠.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을 베트남의 주요 투자 파트너로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전력 공급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기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표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트남 최고위층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9일 베트남은 일본과의 닌투원 2호 협력 종료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1월 안에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베트남 석유가스공사 PVN은 새로운 기술 파트너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일본과의 협력이 종료되면서 러시아와 한국 등이 새로운 협력 파트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이슈가 남아있어요. 2025년 초 합의 톤 협력 모색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독자 수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개도국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 지원 패키지가 필수입니다. 베트남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정부 보증을 최소화하고 파트너사가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베트남은 한국전력의 직접 투자와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매력적인 장기, 저리차관 등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고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홍선주 베트남 한인 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은 한국은 4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을 갖췄다며 건설 속도, 안전성, 발전 단가 등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는 한국 원전은 베트남과의 협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양국 간의 긴밀한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정책이 바뀌고 전력난까지 겹쳤죠. 일부 기업은 철수를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문을 닫는 곳도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17년간 추진하던 원전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한국에 기회가 열렸습니다. 베트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전력난을 해결할 파트너 후보로 한국이 부상한 거예요. 일본 협력 종료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기회가 생겼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겁니다. 바라카 원전을 제때 지었고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협력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단순 저가 생산에서 벗어나 기술 고도화와 현지 부가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도입은 그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전 수출 기회가 아닙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약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이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기회입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외에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베트남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동남아 원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봤습니다. 지집 3년간 운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고 5곳 중 한 곳이 철수를 고려하는 상황을 목격했죠. 인건비가 오르고 정책이 바뀌고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베트남은 더 이상 저렴한 생산 기지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일본이 17년간 손잡고 있던 대형 프로젝트를 포기했을 때 베트남은 한국과의 원전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력난이라는 베트남 최대의 과제를 해결할 파트너로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어요. 베트남 최고위층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원전 협력 확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 한국의 약속, 이행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택은 쉽고 어떤 선택은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완성했어요. 그 신뢰가 체코 원전 수주로 이어졌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협력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쌓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실력을 쌓고 약속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오마이갓 이슈를 알리는 감선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